네, 비문학 네 번째 강의입니다. 자, 오늘 볼 지문도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문을 전부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문단별로 핵심 화제 위주로 한번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어느 문단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풀 지문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그동안 했던 이야기를 일단 반복하고 시작합시다. 자, 지문 속의 핵심 화제를 따라가는 게 지문 독해의 일단 제일 기본이라고 그랬죠. 그다음 문제를 풀 때는 절대로 문제만 가지고 상상해서 푸는 게 아니라 지문에서 근거를 가지고 풀어야 된다는 말을 굉장히 여러 번 했어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그 방식이 체화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미 다 풀어오신 문제니까 여러분이 찾았던 중심 화제랑 선생님이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랑 같은지 또 역시 싱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부터 가죠. 자, 첫 번째 문단은 콘크리트에 대해 소개하고 있고요. 콘크리트가 고대 로마부터 사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고대 로마에서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지은 판테온이라는 건물의 구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 정리하면 1문단에서는 자, 콘크리트 아마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화재와 관련되겠죠. 자, 콘크리트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 연대를 말하면서 고대 로마에서부터 사용이 되었는데 이러한 고대 로마의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지은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판테온이다까지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판테온에 대한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틀림없이 이 부분을 읽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읽으면서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중요한 부분 같네라고 하는 걸 체킹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전부 다 암기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시험 문제에서 판테온의 구조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1문단으로 돌아올 겁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을 것은 고대 로마부터 콘크리트가 사용되었는데 이걸로 지은 판테온에 이런 특징이 있어. 이게 1문단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문단으로 갑니다. 자, 다시 이번에는 콘크리트의 원리를 이야기하죠. 콘크리트가 굳어지는 성질, 수화 반응을 기본 원칙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재료인데 콘크리트의 수화 반응 때문에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똑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이 콘크리트의 기본 원리가 수화 반응, 굳어지는 반응, 수화 반응으로 콘크리트를 재료로 쓸 수가 있는 건데 얘가 가지고 있는 장점, 자, 장점이 이런 게 있다라고 또 몇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단에서는 콘크리트가 건축 재료로 사용되는 원리가 수화 반응 때문에 그렇고 이것 때문에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이런 게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이 문단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3문단에 가죠. 자, 이번에는 화제가 살짝 바뀌었어요. 첫 번째 부분 읽어보시면 콘크리트가 철근 콘크리트로 발전함에 따라 자, 이번에는 이제 콘크리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이 콘크리트가 더 발전한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콘크리트. 자, 화제가 살짝 바뀐 거 항상 인식을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러한 철근 콘크리트가 어떤 힘에는 강하고 어떤 힘에는 약한지를 말하고 있죠. 압축력에는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인장력에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압축 강도가 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살짝 넘어가면 자, 철근하고 이제 그 철제하고 콘크리트를 비교하고 있죠. 이러한 콘크리트보다 철제가 인장력도 그렇고 압축력도 그렇고 자, 모든 것에서 콘크리트보다 훨씬 더 얘가 강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철근을 통해서 콘크리트의 약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만든 게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건축 재료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쭉 내려가다가 보면 마지막에 새로운 개념 하나가 나오죠. 자, 또 한 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해진 힘의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재료가 변형되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점이 포화송비이다. 자, 한 번 더 볼게요. 포화송비가 뭐라고요? 가해진 힘의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재료가 변형되는 정도, 걔를 포화송비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지문 속에 개념이 나오면 머리에 집어넣으시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철제는 콘크리트보다 포화송비가 크며 대체로 철제의 포화송비는 0.3, 콘크리트는 0.15 정도이다. 자, 포화송비라고 하는 건 수직의 힘이 가해졌을 때 변형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정의되어 있고요.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0.15라고 얘기했고
철제 콘크리트가 아니라 철제죠. 그냥 철제는 0.3 정도가 된다라고 포화성비의 개념과 두 개의 재료가 가지고 있는 포화성비의 값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풀다가 보면 이거 단순 계산이죠. 분모분의 분자입니다. 사칙 연산과 관련해서 어떤 값을 도출해내는 그런 이야기가 지문 속에 언급되어 있으면 이건 어떤 식으로든 응용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보다시피 아주 복잡하지 않죠. 뭐 루트를 씌우거나 뭐 적분을 하거나 미분을 하거나 그런 건 절대로 나올 수가 없고요. 사칙 연산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기본적인 연산 방법이 나오게 되면 요거는 살짝 눈여겨서 봐두셨다가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요 지점으로 돌아오면 되겠네. 앵커를 하나 만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문단으로 가죠. 자, 철근 콘크리트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철근 콘크리트를 쓰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자, 이 철근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또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칠판에 보시면 제가 지금 장점별로 줄쳐놓고 1, 2, 3, 4 붙여놓고 있죠. 방식은 내가 하는 방식이랑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독해하면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독해하면 요만한 문단을 더 체계적으로 찾기 편하게 정확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가, 이건 좀 고민해 볼 문제인데 특별한 방식이 없다면 선생님이 지금 제시한 것처럼 읽어 나가다가 이 부분이 특징이구나, 이 부분이 장점이구나, 이 부분이 중요해 보이는구나,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 표시가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얘처럼 나열되어 있는 것이라 그러면 그냥 줄만 치면 나중에 찾기가 좀 어려워요. 차라리 줄 치면서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세 번째고 이런 식으로 구조화 시켜 놓으시면 나중에 그려보시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뭐 저렇게 하면 시간 많이 걸린다고요? 몇 초나 걸리겠어요? 저기 여러분 문제 푸시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얘기했어요. 자, 이제 5문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보아 주택이라고 하는 건, 자, 철근 콘크리트를 통해서 만든 사보아 주택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구조적인 특징을 쫙 나열해 설명하고 있죠. 아까 위에서 콘크리트를 가지고 만든 판테온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철근 콘크리트를 가지고 만드는 그 사보아 주택이 나왔으니까 일치 문제에서 두 개를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 묻는 문제 내기 되게 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읽어 나가시면서 이런 특징이 있어서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구조화 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5분단으로 가죠. 자, 이제 새롭게 화제가 또 바뀝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늘리려는 연구가 계속되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자, 세 번째 나온 게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라고 하는 콘크리트, 새로운 건축 재료가 만들어집니다. 얘보다 인장 강도가 더 높은 놈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부분에서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를 만드는 제작 과정이 나오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비문학에서 핵연료, 핵분열 나오는 거, 거기서 과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봤을 텐데, 이건 다행스럽게 단란 과정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매우 단순하지만 어쨌든 과정이니까 눈여겨서 받을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어떻게 만드냐면 거푸집에 철근을 넣고 철근을 당긴 상태에서, 자, 인장력을 가한 상태에서 콘크리트 반죽을 붓게 되고요. 콘크리트가 굳은 뒤에 당기는 힘을 제거하면, 인장력을 제거하면 철근이 줄어들면서 인장력이 제거되면서 콘크리트의 압축력이 적용하여 외부의 인장력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지는 이러한 게 만들어진다라고 과정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얘도 똑같이 이러한 그 재료를 사용한 킴벨 미술관을 소개하고 있고요. 얘가 또 마찬가지로 어떤 구조적 특징이 있는지를 나열하고 있죠. 아까 봤었던 거랑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안 봐도 선생님 보니까 두 문제는 이미 문제를 안 봐도 예상이 가능해요. 사실 일치 문제에서 얘랑 비교하는 거, 아니면 얘랑 비교하는 문제. 어차피 세 개가 지금 세 가지가 거의 병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콘크리트는 발전 어떤 과정이니까 이건 단순하게 병렬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1대1로 비교할 수 있는 요인이 지금 세 군데나 있죠. 그죠? 요거와 관련된 일치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아까 봤던 단순 계산식이 하나 있었죠. 분모분의 분자 요거와 관련해서 어떤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문단으로 가죠. 6문단은 이제 블라블라해서 한번 읽어볼 텐데 6문단 읽어봅시다. 중요한 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를 보세요. 이처럼 건축 재료에 대한 기술적 탐구는 언제나 새로운 건축 미학의 원동력이 되어왔다. 특히 근대 이후에 급격한 기술의 발전으로 혁신적 건축 작품들이 탄생할 수 있었고 건축 재료와 건축 미학의 유기적 관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자, 전망 얘기했습니다. 건축 재료와 건축 미학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네. 우리가 지금 봤던 부분은 이걸 아마 전체에서 아주 일부분이겠죠. 지금 우리가 본 부분은 어떤 그 건축 재료가 어떻게 발전했고 어떤 특징이 있고 요것들을 대표하는 어떤 건축물이 뭐가 있는지 정도 봤습니다만 아마 이걸 전체를 본다면 이걸 우리한테 얘기하려고 했던 그 핵심은 건축 재료와 건축 미학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마지막 마무리 지을 때 앞으로 이런 발전은 계속될 거다 전망을 이야기하고 마무리 지은 겁니다. 이게 지문이죠. 자, 오늘 본 지문은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문제를 풀 때 지문들이 이렇게 확인해야 되니까 좀 긴 지문이죠. 확인할 부분이 좀 많아 보여.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렇게 구조화 시켰으니까 자기가 찾아야 될 부분이 어떤 건지 문제를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없이 쉽다고 눈으로 쭉 본 사람들은 일치 문제, 그 쉬운 일치 문제를 풀 때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어디 있었지 우왕좌왕하고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문제는 풀어지겠죠. 문제는 풀어집니다. 근데 시험은 항상 얘기하지만 시간적 압박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거죠. 시간을 어쨌든 간에 1분 1초라도 줄일 수 있다면 줄일 수 있는 게 좋고 또 반드시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는 거하고 구조화시켜 보는 거하고 정답률도 정확성도 훨씬 더 높아집니다. 자, 이제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죠. 쉬운 건 빨리 지나가고요. 좀 어려운 것들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갑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거 항상 나오는 문제죠. 이걸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냐. 이걸 전체의 어떤 구조나 논지 같은 걸 묻는 문제인데 간단한 문제니까 답만 보고 지나가죠. 1번 보시면 건축 재료의 특성 세 가지 얘기했고요. 발전을 서술하면서 콘크리트라는 재료를 얘기하고 이것들이 발전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각 건축물들의 공간적 특징, 판테온, 서보이 주택, 마지막으로 킴벨 미술관. 그럼 답은 1번이죠? 딱딱딱 떨어지죠. 1번은 뭐 어느 하나 남는 게 없습니다. 답 1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검사해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답이 1번이 나왔다고 해서 나머지 안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2번에서 요거 안 나왔어. 3번은 이게 없네. 전부 다 확증들을 해보세요. 공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물론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강의가 쓸데없이 길어지고 필요 없는 부분에 많이 많아지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죠.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적절치 않은 것. 자, 일치 문제입니다. 1번부터 판테온 돔에서 상대적으로 얇은 부분은 상부 쪽이다. 자, 판테온이 어디 나왔어요? 1문단에 나왔던 거죠. 이거 기억나요? 위로 올라가면 더 얇은 부분이다. 아니다. 기억 안 나죠? 생각하지 말고 기억 안 나면 돌아가세요. 1문단 돌아 읽어보세요. 있어 없어? 있죠. 1문단에 있어요. 1번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 2번 사보이 주택의 지붕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자, 또 찾아요. 사보이 주택 우리가 아까 1, 2, 3도 붙여놨단 말이야. 그 중에서 지붕 찾아보세요. 지붕 위에 산책로 있다고 그랬죠. 산책로에서 여유를 즐기겠죠. 이건 맞습니다. 3번 킴벨 미술관은 철근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높이는 방법을 이용해서 자, 킴벨 미술관 인장 강도를 높인 얘를 사용했고 그래서 넓은 공간이 사용됐어. 이 부분 읽어보시면 체크한 거 전부 다 있죠. 그럼 4번 판테온과 사보이 주택은 모두 천장을 두어 빛이 위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이제 이 두 개의 공통점 얘기하는 건데 눈 빨리 움직여야죠. 여기 측정이 있어요 없어요? 빛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빛 들어오죠. 얘도 마찬가지죠. 4번 확인했습니다. 자, 5번 합시다. 사보이 주택과 킴벨 미술관은 모두 층을 구분하지 않도록 구성했어. 자, 이제 얘랑 비교하는 건데 얘는 공간이 한 개죠. 얘는 뭐라고 돼 있어요? 경사로가 2층으로 이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2층이라고 말했지? 그럼 얘는 공간이 층이 구분되어 있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일단 이것도 쉬운 문제. 자, 3번 갑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이 적절한 거. 자, 이런 거 함정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문제가 뭐라고 물어요? 추론한 내용이라고 하죠. 이딴 문제 없습니다. 말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추론 같은 거 없어.
무조건 지문 속에서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갑니다. 당기는 힘에 대한 저항, 이게 뭐죠? 인장력이죠? 인장력에 대한 저항은 철근 콘크리트가 철제보다 더 크다. 아까 항상 인장력이든 압축력이든 철제가 훨씬 더 크다라고 그랬죠? 이걸 근거로 한 1번은 틀린 겁니다. 자, 2번. 일반적으로 철근을 콘크리트 보강제로 사용할 때 압축력을 많이 받는 부분에 넣는다. 자, 아까 철제가 이렇게 좋은 점이 있지만 값이 너무 비싸고 무거워. 그래서 인장력을 보강할 부분에 넣는다라고 이 부분에 분명히 나오죠? 2번도 틀린 겁니다. 3번은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서는 철근의 인장력을 높은 강도를 얻게 되어 수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자, 앞부분은 다 맞는 이야기죠. 문제는 뭐냐면 수화 반응이 아까 뭐였더라? 콘크리트가 굳게 만드는 작용이었죠. 만약에 이걸 집어넣어서 콘크리트가 굳지 않으면, 수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걸 재료로 쓸 수도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3번을 다시 보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서 철근의 인장력 높은 강도를 얻게 되어까지. 그러면 이제 요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 부분에서 수화 반응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이 얘기가 이 부분 속에 있어요, 없어요? 눈을 아무리 슈커봐도 이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를 수화 반응은 그런 거니까 얘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돼. 이렇게 이해해서 풀 수도 있지만 이 지문 자체에는 얘와 관련해서 수화 반응 자체를 언급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3번은 말도 안 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되게 좀 유치한 문제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저런 방식으로 함정을 되게 많이 펴요. 글 속에 나와 아예 없는 이상한 단어를 딱 집어넣어버리면 애들이 금방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글 속에 나왔던 단어들을 사용해서 선지를 만드는데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말도 안 되게 지문 속에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면 학생들이 함정이 되게 많이 빠져요. 그래서 항상 본 단어인데 맞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철근이 복원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콘크리트의 압축력을 줌으로써 인장 강도를 높인 것이다. 어디 나왔어요 이거? 얘를 만드는 과정 두 가지에서 당긴 다음에 콘크리트 붓고 얘가 마르면 다시 그 인장을 풀어서 콘크리트의 뭐뭐를 높인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죠? 그 과정을 그대로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답은 4번입니다. 5번은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이는 데에는 크기가 다양한 자갈을 사용하는 것보다 균일한 크기의 자갈을 사용해. 선생님 읽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아마 읽으시면 찾았을 겁니다. 이건 다양한 재료를 쓰는 것이 다양한 크기의 자갈을 쓰는 게 훨씬 더 강도를 높인다라고 지문 속에 직접 나와 있죠. 답은 4번이고요. 자, 여기까지도 소소하게 풀었습니다. 자, 4번 갑니다. 아마도 이 문제 전체에서 4번이 제일 좀 그나마 조금 난해한 문제 같죠, 그죠? 자, 일단 봅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했다. 적절치 않은 거죠. 보기 나오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보기를 독립해서 읽지 말고, 이 보기가 지문 속에 뭐랑 연관될까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일단 철제만으로 제작된 원기둥 A와 콘크리트만으로 제작된 원기둥 B에 힘을 가하여 변형을 관찰하였다. 자, A와 B의 윗면과 아랫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압축력을 가했더니 높이가 줄고 지름은 늘어났고 A의 윗면과 아랫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인장력을 가했더니 높이가 늘어나면서 지름이 줄어들었다. 이때 지름의 변화량의 절대값, 높이의 변화량의 절대값으로 나누어 포화송비를 구해서 이 얘기하는 거네요. 이 얘기. 자, 그러면 자, 포화송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포화송비를 구하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자, 높이의 절대값으로 지름 변화의 절대값을, 높이의 변화의 절대값으로 지름 변화의 절대값을 나눈다라고 했고요. 자, 좀 더 읽어봅시다. 조금 더. 일반적으로 알려진 철제와 콘크리트의 포화송비와 동일하게 나와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철제 같은 경우에는 0.3이라고 했으니까 10분의 3이겠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0.15라고 했으니까 10분의 0.15뭐 어떻게 되나요? 1.5가 되나요? 1.5. 자, 10분의 3, 10분의 1.5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대입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찾아보도록 합시다. 옳지 않은 겁니다. 1번부터 가죠. 동일한 압축력을 가했다면 B는 A보다 높이가 더 줄어들었을 것이야. B가 콘크리트죠, 그죠? 자, 동일한 압축력을 가했을 때 압축력은 철제가
철제가 콘크리트보다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콘크리트가 B가 A보다 더 많이 줄었겠죠. 왜냐하면 철제가 압축력이 더 강하니까. 자, 일단 1번은 문제가 없고요. 자, 2번은 A의 인장력을 가했다면 높이의 변화량의 절대값은 지름의 변화량의 절대값보다 더 컸을 것이다. 자, A의 인장력을 가하면 철제죠. 높이의 변화량의 절대값 10이 변한다면 그 다음에 그 지름의 변화값은 3밖에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2번도 맞죠? 높이의 변화 절대값은 지름 절대값보다 컸을 것이다. 10 변하고 3 변하는 거니까 0.3이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B의 압축력을 가했다면 지름의 변화량의 절대값은 높이 변화의 절대값보다 작았을 것이다. 자, 2번하고 같은 얘기죠. 그죠? 10분의 1.5니까 높이의 변화량보다 지름의 변화량이 더 작게 바뀌는 거죠. 자, 2번, 3번 결과도 같은 얘기인 것 같고요. 4번 갑니다. A와 B의 압축력을 가했을 때 줄어드는 높이의 변화량이 같았다면, 자, 똑같이 10이었다면 B의 지름이 A의 지름보다 더 늘어났을 것이다. 자, 높이의 변화량이 똑같다면 A는 3만큼 지름이 바뀌고요. 얘는 1.5만큼 바뀐다고 했으니까 얘의 변화량이 더 큰 거죠. 4번은 잘못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은 A와 B의 압축력을 가했을 때 늘어난 지름의 변화량이 같았다면, 그러면 분모가 똑같다면 A의 높이가 B의 높이보다 덜 줄었을 거야. 자, 분모를 똑같이 맞춰보도록 합시다. 얘를 똑같이 3으로 맞춰보면 얘는 20이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분모를 똑같이 맞추면 얘가 더 늘어났겠죠? 5번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분 지금 보시면 문제 풀 때도 아마 별로 어렵지 않았을 텐데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여기에 있는 뭐 얘가 인장력가 더 커. 그대로 그 다음에 요거 갖다 놓고 분모 분자 따져가지고 뭐가 더 크겠네? 단순한 상수예요. 초등 2학년 때 배우는 거고요. 조교육 받는 사람들은 아마 유치원 때 배웠을 겁니다. 별거 아닌 거니까 한 개만 얘기합시다. 한 개만. 어떤 문제건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을 묻지 않습니다. 확인하는 문제예요. 선생님 지금 짜증나죠? 나도 지금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면서 학생들이 혹시 짜증내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머릿속에다 핀을 박으려고 하는 겁니다. 비문학 문제는 무조건 혹은 국어 문제는 무조건 본대로 푸는 거예요. 내 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제 확인했고요. 5번 갑시다. 윗글과 보기를 읽고 추론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거. 자, 또 이것도 뭔가? 철골은 매우 높은 강도를 지닌 건축 재료로 규격화된 직선의 형태자. 철골은 직선의 형태랍니다. 철근 콘크리트 대신 철골을 사용하여 기둥을 만들면 더 가는 기둥으로 간격을 더욱더 벌려 세울 수 있어 넓은 공간 구현이 가능하다. 자, 뭐 얘기했나요? 철골의 형태는 직선인데 얘를 쓰게 되면 이런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산화되어 녹이 쓴다는 단점이 있어서 내식성 페인트를 칠하거나 콘크리트를 덧입히는 등 산화 방지 조치를 하여서 사용해야 된다. 단점 얘기했고요. 자,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은 철골의 기술적 장점을 미학적으로 승화시킨 건축물이다. 거대한 평면 지붕은 8개의 십자형 철골 기둥만이 떠받치고 있고 지붕과 지면 사이에는 가벼운 유리벽이 사면을 둘러싸고 있다. 최소한의 설비 외에 어떠한 것도 천장에 달아있지 않고 내부 공간이 텅 비어 있어 지붕은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을 준다. 미술관 내부에 들어가면 넓은 공간 속에 개방감을 느끼게 된다. 자, 철골의 특징을 얘기했고요. 얘를 이용해서 지은 요 미술관의 구조적인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거 골라봅시다. 1번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의 기둥에는 산화 방지 조치가 되어 있겠군. 보기 봤더니 목 쓸 수 있으니까 칠한다 그랬죠? 보기에 나옵니다. 2번 휘어진 곡선 모양의 기둥을 세우려 할 때는 대체로 철골을 쓰지 않겠군. 자, 왜 그렇죠? 보기에 봤더니 규격화된 직선 모양을 쓴다라고 했으니까 곡선을 쓸 수가 없겠죠. 2번도 보기에 있습니다. 3번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은 철골을 킴베 미술관은 스트레스 콘크리트를 활용하여 개방감을 구현했겠군. 자, 아까 봤던 거 얘는 이거 보기에 철골은 저거 둘 다 공통점은 넓은 공간 개방감. 그 다음 4번
가는 기둥들이 넓은 간격으로 늘어선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의 재료는 철골보다 철근 콘크리트. 뭔 소리예요? 보기 봤더니 철골이 그렇게 하기에 좋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철근 콘크리트는 단순하게 얘가 가진 단점, 인장력이 약한 걸 보완하는 것 뿐이지 그 힘이 훨씬 큰 게 철골이니까 당연히 철골을 써야 되겠죠. 답은 4번이고요. 5번은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의 지붕과 사보이 주택의 건물이 공중에 떠있는 느낌을 주는 것. 벽이 아닌 기둥이 구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자, 금방 봤던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은 보기에서 금방 봤으니까 이거 맞네. 기억날 텐데요. 사보이 주택은 좀 본 적이 됐죠, 그죠?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답 4번 나왔다고 끝내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사보이 주택 나온 부분에서 그런 얘기 있었나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항상 확인하는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끝났고요. 마지막 문제, 어휘 문제입니다. 답만 볼게요. 옳지 않은 걸 물었는데 2번에서 이 건물은 후대 미술관의 원형이 되었다. 자, 이게 지금 바뀐 문장인데요. 원래 니은이 뭐였냐면 니은이 지름 9m가 넘는 원형의 천장. 이 원형은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원의 형태, 둥근 형태. 그런데 2번 선지에서 말하고 있는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의 어떤 형태의 말 그대로 어떤 모범 그런 거니까 형태의 모범이다 이런 말인 것이지 형태의 출발점 혹은 형태의 모범이라는 말이지 둥근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답은 2번이 정답이죠.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핵심만 가지고 짧게 정리를 했는데 선생님 원래 이 강의 목적 자체가 25분 정도 여러분 부담 갖지 않게 강의하는 거라서 말도 조금 빠르고요. 그 다음에 또 진행하는 방향도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서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할 얘기가 많을 텐데 오늘은 딱 25분 정도에 마쳤으니까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됐네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봅시다. 고생했습니다.